자, 이번 강의는 메인보드 주요 구성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는요, 우리 지금 늘상 봐왔던 그 모니터 쪽의 AD 보드, 또 TV 쪽의 AD 보드하고 틀리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뚜껑을 열게 되면 이런 그 요소별로 구성 부품이 많이 보이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 CPU 장착하기 위해서 CPU 소켓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CPU를 장착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메모리를 장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리 소켓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칩셋, 사우스 브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 칩셋은 뭐냐면 어디다 장치 간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데이터를 제어해주기 위한 하나의 관리자 칩입니다. 근데 요 외엔 옛날엔 이제 노스 브리지라는 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칩이 없어졌죠. 요게 CPU 안에다가 노스 브리지가 포함이 돼서 요즘 CPU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을 수 있는 PCI Express 16의 시리얼 방식의 슬롯이죠. 여기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슬롯이 짧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이상이 있는데 PCI Express 1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확장 카드를 이 PCI 슬롯에 꽂았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속도 개선을 위해서 PCI Express 1이라는 슬롯이 나온 거죠. 여기다가 이제 주변 기기, 뭐 사운드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랜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동영상 편집 보드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익스프레스 1 방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 확장 카드를 꽂기 위한 슬롯이 바로 PCI Express 1 슬롯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지금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PCI 슬롯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구형 기기를 가지고 있는 분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이 슬롯이 없어지지 않고 있죠. 쓰고 있으니까 그 옛날 구형의 확장 카드를 꽂는 슬롯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사운드를 출력하기 위한 사운드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랜 케이블 및 USB 포트 사용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2 포트, 지금은 많이 안 쓰겠지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 포트가 있습니다. 거기 PS 포트 2 포트라고 그러는데 그 방식을 쓰기 위한 포트들이 내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래픽 포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는다 그러면 CPU 안에 GPU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GPU가 이 GPU를 이용해서 이쪽 포트로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픽 카드를 안 꽂고도 이 CPU 안에 내장된 GPU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좀 더 이제 뭐 게임이나 좀 더 나은 어떤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슬롯을 PCI Express 16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꽂죠.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SATA 3 포트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하드라든가 SSD라든가 아니면 CD롬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전원부입니다. 전원부. 이 전원부. CPU를 위한 전원부가 여기 소켓이 이렇게 있고, 각종 장치에 5V, 3.3V, 12V 공급하는 그 파워 커넥터가 있습니다. 여기 전원부는 뭐냐면 CPU는 1.5에서 1.85V의 전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파워에서는 5V, 12V, 3.3V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2V 전원을 받아서 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CPU가 원하는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전원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메인보드를 열면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AD 보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모니터 쪽의 AD 보드나 TV AD 보드에 비해서 모든 기능이 여기 통합이 다 돼버렸어요. 통합이. 우리 지금 모니터를 예를 들자면은 립스보드 따로, 그 다음에 뭐 인버터 따로, 그 다음에 뭐 패널보드 따로, AD보드 따로, OS보드 따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메인보드는 전부 다 하나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떤 원리 자체를 모르면은 손대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문제 되더라도 뭐 전원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면 무 현상이 나오는 그런 것을 빈번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메인보드에 그 들어있는 구성품들을 보면 이 칩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칩셋은 칩과 셋의 합성어인데, 메인보드에서 어떤 제어를 담당하는 하나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칩이죠. 그래서 이제 노스브리지는, CPU에 있던 노스브리지는 지금 현재 없어졌다고 그랬죠. 없어진 게 아니라 CPU 안에 포함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노스 브리지가 있고요. 사우스 브리지는 이제 또 그 우리 밑에 모든 주변 기기를 또 제어하는 사우스 브리지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을 만드는 제조회사는 보통 이제 인텔 쪽을 많이 쓰는데 인텔 것도 있고요. 또 AMD라는 회사도 있고 비아, 알리, 엔비디아, ITI, 시스라는 이런 칩셋 제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어떤 거에 따라서 인텔 칩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노스 브리지는 뭐냐면요. 노스 브리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같이 고속으로 작동하는 핵심 장치들에 대한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칩셋이다. 얘가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칩셋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CPU, 사용 가능한 메모리, 사용 가능한 그래픽 카드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온 것은 뭐라 그랬죠? 노스 브리지가 없고 기판에 PC판에 없고 CPU 안에 이 노스 브리지가 내장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요즘 CPU 속도는 뭐 매년 그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 CPU가 출현되고 있고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CPU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 주변 기기들은 CPU 속도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뭐 예를 들어서 높은 그 CPU를 꽂더라도 하드디스크를 닮은 속도가 많이 느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CPU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SSD라는 게 출현이 됐죠. SSD를 우리가 SATA 3 방식의 SS를 썼다가 이것도 속도가 느리니까 지금은 PCI 익스프레스의 그 버스를 이용한 M.2 SATA라는 게 출현했죠. 그래서 USB 메모리처럼 조그만 그런 형식의 M.2가 또 속도 개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처리 단계를 한 단계 줄이자 그래갖고 이 노스 브리지를 없애고 이 CPU 안에 이 노스 브리지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인텔에서는 DMI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이렉트 메디아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요즘 출시되는 메인보드의 특성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CPU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요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 기기들이 새롭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가 오늘날 현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들이 참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을 열어보는 경우도 있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금 메인보드가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된 구형 메인보드입니다. 왜? 노스 브리지가 존재를 하잖아요. 항상 통할 때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노스 브리지를 통해서 메모리를 통해서 CPU를 전달이 된다 보니까 한 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근데 CPU 속도는 빨라지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스 브리지를 CPU에 장착을 한 겁니다. 신형 메인보드 보면 노스 브리지 자리에 이 칩셋이 없죠. 지금 요 CPU 안에 노스 브리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보드들이 이런 기기들이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 사우스 브리지는 존재하죠. 사우스 브리지는 뭐냐면은 메인보드의 사우스 브리지는 뭐냐면요. 어떤 그 PCI나 SATA나 각종 뭐 키보드, 마우스, USB, 사운드 등 저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칩셋이다 하는 거죠. 노스 브리지는 뭐야? 고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이죠. CPU나 그래픽카드나 메모리를 담당하는 제어를 담당하는 칩셋이 노스 브리지고요. 사우스 브리지는 저속으로 작동하는 것, 그죠? PCI 슬롯이나 아니면 확장이나 SATA나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 이런 저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에 대한 그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거예요. 얘가, 그죠? 얘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USB가 안 먹는다든가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사우스 브리지다, 그죠? 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메모리 슬롯이죠. 메모리 슬롯은 뭐냐면 메모리 카드를 꽂는 장착을 하기 위한 슬롯이죠, 그죠? 이것도 지금 뭐냐면 그 옛날같이 그 듀얼 채널이 아니라 싱글 채널로 다 동작했는데 CPU 속도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기술이 뭡니까? 듀얼 채널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그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색깔이 좀 틀리죠. 양쪽에다가 듀얼로 꽂으면 하나를 꽂으면 싱글로 작동하는 거고 두 개를 꽂으면 듀얼로 작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고속도로를 가는데 1차선이 병목 현상이 많이 적게 생기겠어요? 아니면 2차선으로 가는 게 병목이 적게 생기겠습니까? 그죠? 차량이 많이 할 때
이 지금 100대가 서 있어요. 100대가 차량 100대가 그 1차선으로 가다 운영된다면 이 통과할 때만 속도가 느리잖아요. 차선 하나 더 늘렸어요. 그러면 50대 1로 가고 50대 1로 간다면 속도가 많이 개선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개발하는 게 듀얼 채널이다. 그래서 만약에 8기가 할 건다면 4기가 4기가를 꽂아서 듀얼로 동작하면 속도가 많이 개선되겠죠. 이것도 뭐냐면 CPU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안한 기술이 바로 뭐냐면 듀얼 채널 기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이 메모리도 속도를 많이 개선해 가고 있죠. 지금 DDR4라는 메모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DDR1에서 DDR2에서 DDR3에서 DDR4가 나온 거예요. 다 이런 게 나온 게 뭐냐? CPU 속도를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그죠? 병목 현상, 그죠?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죠. 예. 자, PCI 익스프레스 이게 바로 그래픽 전용 슬롯입니다. 이게 그죠? 인텔에서 이 주도하고 있는 아이어 버스 기술인데 지금까지 나온 그 버스하고는 좀 틀린 직렬, 시리얼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빠르죠.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16은 초당 4기가비츠의 전송 속도를 갖는다. 옛날 AGP 방식의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 무지하게 속도가 빨라졌죠. 자, 이게 나온 원인이 뭐겠어요? CPU 속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주변 기기들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여기에 지금 넣는 거죠. 옛날에 AGP 방식에 비해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개선된 거죠. 이게 바로 그래픽 전용 슬롯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 꽂는 거죠. 자, 근데 PCI 익스프레스 1이라고 슬롯이 이렇게 조그만 게 예전에 없던 것들이 요즘 많이 출현되고 있죠. 이게 지금 없어지면서 이런 거 대체해 나가고 있죠. 왜냐면 옛날에 PCI 2 방식은 34클럭의 클럭으로 동작하면서 초당 133메가비트를 전송을 했어요. 이게 CPU하고 서로 간에 교신을 하다 보니까 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 버스 방식을 바꾸면서 얘는 뭐냐면 2.5기가 광대역폭으로 250메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PCI 슬롯에 비해서 250메가 bps의 어떤 전송 속도를 가지니까 많이 개선됐죠. 다 이런 부분들이 CPU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PCI 슬롯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 그 초당 133메가비츠의 속도를 전송하던 기술인데 CPU 속도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 병목 현상, 바틀렉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잘 안 쓰고 있는데 구형 그 확장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통 한 개 내지는 두 개 이런 롱보드 마이크로 ATX 보드는 거의 없고요. ATX 보드는 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카드를 이제 쓰기 위해서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방식을 거의 안 쓰는 방식으로 돼가겠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뭐 랜카드도 지금 예전에 이렇게 PCI 방식이랑 여기 꽂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요즘은 랜카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PCI 익스프레스로 하면서 기가비츠를 지원하는 랜카드는 요즘 이런 방식으로 나오죠. 이거를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죠? 그럼 속도가 얘 속도의 2배 이상을 내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많이 빠르겠죠. 자, 이런 것도 CPU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주변기기 개발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메인보드 수리 또 이제 내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스킬업이 좀 다운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개요에 넣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SATA 방식이 있죠. SATA 방식. 이 SATA 포트가 메인보드에 보면 쭉 있습니다. 이렇게 SATA가. 자, SATA 포트는 뭐냐면은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ODD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포트입니다. 이게 포트인데 옛날에는 이제 이 EDID EID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패러럴 방식을 썼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가 많이 느린 거죠. 그래도 안 되겠다.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시리얼 방식의 SATA라는 방식을 개발을 한 거죠. 현재 이제 뭐 SSD도 이 SATA 3 방식에다 끼고 있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CD-롬 이런 부분들을 장착해 쓰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방식도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M.2라는 그 방식이 또 나온 거죠. 이거는 뭐냐면 PCI 익스프레스 16 PCI 익스프레스 방식을 가진 그 시리얼 방식을 한 그 SSD도 좀 쓰고 있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그 CPU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주변 그 기기 개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쓰고 있는 방식이 뭡니까? USB라는 포트가 있죠. USB가 보면 여기 보통 뒤에 포트를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검은종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옛날 구형 보드는 이 파란색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색깔을 속도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얘는 USB 2.0, 얘는 USB 3.5 내지 3.1이라는 거죠. 이 방식이. 그래서 얘도 USB가 어떤 주변 기기를 여기 쓰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그 예전에 초기에는 이제 USB 1.1 방식을 썼었죠. 얘는 초당 12Mbps를 초당 12Mbps를 썼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렸어요. 2.0으로 가면서 480Mbps의 속도를 냈죠. 요즘 나오는 건 뭐냐, 10배 4.8GBps 속도를 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변 기기를 3.0을 지원하는 외장 뭐 기기들을 여기다 연결했을 때는 이 속도, 옛날에 10배 속도를 내는 거죠. 이것도 뭐냐, CPU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주변 기기 개발들이다 하는 거죠. 이것들로. 그죠? 그냥 USB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핫플러킹을 지원한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에도 뭐 키보드, USB 키보드를 꽂는다든가 USB 마우스를 꽂는다든가 USB 메모리를 꽂으면 동작을 하죠. 그죠? 그게 바로 핫플러킹이라는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장치들이 인식을 한다. 근데 PS 포트는 아니죠. 전원이 켜진 상황에서 PS 포트 꽂으면 동작을 안 하죠. 얘는 뭐냐면 PS 포트는 핫플러킹 또 핫스왑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동작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USB가 지금 3.1까지 나와 있죠. 예. 자, PS2 포트 요거는 지금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기존 걸 쓰기 위한 배려죠. 그죠? 약간의 고가 제품들은 요것들이 좀 달려있어요. 근데 예전하고 틀리게 보통 예전에는 키보드가 요게 보라색, 그죠? 보라색이고 마우스가 녹색이었었죠. 근데 요즘은 이게 겸용으로 돼 있죠. 이 색이 두 가지 켜있죠. 둘 중에 하나 써도 된다 하는 걸 듀얼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PS2를 쓰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뭐 계속 앞으로는 이제 이 방식을 안 쓸 겁니다. 왜냐면 PS2는 USB보다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다. 아예 뭐 이 PS2 포트가 없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메인보드에 보면. 근데 이제 뭐 좀 약간 가격이 있는 것들은 좀 배려를 해서 하나씩은 장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PS2 포트예요. 키보드 마우스를 위한 전용 포트다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 메인보드에 보면 그래픽 포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요즘 이제 그 나온 출시되는 그 CPU는 뭡니까? CPU 안에 GPU가 포함이 돼. 기본적인 GPU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PCI 익스프레스 16이라는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안 꽂고 GPU에 있는 내용을 쓴다 그러면 GPU의 내용이 이 포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니터 연결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 안 쓰고 내 그래픽 카드를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에다 꽂겠다 그러면 뭡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죽어버리고 이쪽만 동작을 하겠죠. 옛날엔 여기 꽂던 여기다 이게 꽂으면 동작을 했는데 요즘 나온 보드들은 PCI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얘는 자동으로 죽어요. 그저 가끔 뭐 어떤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모니터 화면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저 그래픽 카드 밑에 꽂은 별도로 꽂았어 이때. 거기다 안 꽂고 여기다 꽂은 거예요. 당연히 얘는 자동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밑에 꽂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보드 핵심 장치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이 CPU죠, CPU. CPU는 뭐죠? 중앙처리 장치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컴퓨터, 즉 우리 데스크탑, 메인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는 거죠. CPU가 어떤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몇십만원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얘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어해주고 하는 것 중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면 두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따라 약자를 따서 CPU 얘기하죠. CPU 제조사로는 보통 인텔과 AMD, 미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인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CPU의 발전사를 좀 약간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가끔 매장에 오시는 분이면 CPU가 어떤 거예요? 보면 5년 전에 산 거예요. 뭐 3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1세대 CPU다, 2세대다, 3세대다, 지금 8세대까지 나와 있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수리를 하더라도 저 메인보드가 뭐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CPU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CPU를 쓴다는 거 보고 우리가 또 대충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림필드라는 그 1세대 CPU가 림필드라고 나왔었어요. 앞에 그냥 보면 이 세대의 어떤 그 표기가 없어요. i5 750, i5 뭐 i3 75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이제 림필드라는 그 코드명을 갖고 개발한 1세대 CPU가 나왔죠. 자, 이게 왜냐면 이런 세대별로의 CPU가 나오냐면은 속도 개선을 하고, 그죠? 공정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CPU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그런 CPU가 자꾸 개발이 되고 매년 새로운 CPU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CPU가 이제 림필드 같은 경우는 45 나노미터의 공정을 쓴 거죠. 이 CPU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이 트랜지스터가 몇백만 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 연산할 트랜지스터가. 얘를 이 간단한 금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런 그 공정, 이런 연결하는 이 선들을 45 나노미터의 공정을 썼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소비 전력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림필드라는 명을 갖고 1세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2세대라는 게 나왔는데, 걔는 샌디 브릿지라는 코드명을 갖고 나왔는데, 얘는 안에 트랜지스터 게터가 속도를 개선하다 보니까 얘가 100만 개 넣었다면 얘는 150만 개 트랜지스터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선들이 더 가느다지는 거죠, 공정이. 그래서 32 나노미터의 공정을 써서 속도 개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2세대라서 그 표기명을 앞에 2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i5 2500 하면 2세대 샌드브리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3세대예요. 마찬가지 속도를 올리다 보니까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장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밀조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선도 가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22 나노미터 공정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 전력을 낮췄어요. 소비 전력을 낮추면서 고효율로 간 거죠, 이제 방식이.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3자라고 붙어요. 3세대. 앞에 3570이다 그러면 아이비 브릿지라는 코드명을 쓴 3세대 CPU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4세대예요. 하수웨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개발했는데, 얘 역시도 22 나노미터로 공정을 개선하면서 좀 속도를 올린 그런 CPU를 생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6세대로 가면서 앞에 스카이레이크라는 코드명을 개발한 게 이제 그 스카이레이크입니다. 앞에 6자가 붙죠. i5 6500이면 6세대 CPU 스카이레이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 나노미터 공정으로 간 거예요. 그죠? 여기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정 개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7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비레이크라는 코드명을 갖고 이제 개발한 거죠. 소비 전력이 더 떨어져서 65W로. 그러니까 저전력 고효율로 CPU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7자가 붙습니다. 7세대라고 우리가 느끼시면 되고, 8세대 이제 요즘 쓰는 게 이제 커피레이크라는 코드명을 개발한 커피레이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속도 개선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커피레이크 가면서 이 카비레이커는 보통 이제 i7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 코어라는 이 코어가 4개가 들어있는 방식의 CPU였었는데, 8세대로 가면서 i7 뭐 8700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헥사 코어로 바뀌었죠. 코어가 지금 6개가 지금 장착이 된 겁니다. 속도 개선을 한 거죠. 많이 빨라졌죠, 또. 그 CPU를 우리가 판정할 때는 안에 들어있는 코어 개수가 몇 거냐, 듀얼 코어냐, 코드 코어냐, 헥사 코어냐. 그 카비레이크를 요즘 안 쓰고 커피레이크라는 걸 쓰죠. 그죠? 왜? 이 안에 이 코어 개수가 6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코어 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CPU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코어 개수가 몇 개냐, 듀얼 코어 CPU냐, 코드 코어 CPU냐, 헥사 코어 CPU냐를 따져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겠죠.
동작 속도도 마찬가지. 여기 동작 속도 나오죠. i5 7600인데 3.5기가를 지원하는 거냐 3.2기가를 지원하는 거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전체 성능을 낸다. CPU는 컴퓨터의 속도를 좌우하는 아주 큰 그 요소죠, 이게. 그 다음에 안에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이 캐시 메모리도 뭐냐면 우리가 주변 기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그죠? CPU 속도는 빨라지는데 주변 기기가 굉장히 뭐 CPU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내는 방식이 바로 이 CPU 안에 CPU가 있으면 이 안에다가 이 캐시 메모리라는 걸 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그 메인 메모리, 우리 램이라고 그러죠? 걔는 D램 방식을 썼지만 얘는 S램 방식이에요. S램을 썼다고 얘기해요. 속도가 이 스테이트 램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 램이 안에 장착이 된 거죠. 그걸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CPU가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CPU가 메인 메모리, 즉 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번 CPU 속도는 무지하게 빠른데 메모리 속도는 처리 속도가 CPU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메모리에 가져온 걸 갖다가 CPU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CPU는 빨리 끝내서 놀고 있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시간이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중간 안에 메모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CPU가 판단할 때 자주 쓰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갖다가 램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가 판단해 저장을 하는 거죠. 이 캐시 메모리에다가. 처리할 일이 생기면 메인 메모리, 램을 뒤지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부터 검사를 하는 거죠. 여기 데이터 있어? 프로그램 있어? 그러면 램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있는 캐시 메모리이기 때문에 속도를 굉장히 빨리 연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없다? 그럼 뭐냐, 메인 메모리를 뒤지는 거죠.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또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처리할 일이 생겼다? 여기 뒤져보고 없으면 메인 메모리 갖고 와서 여기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캐시 메모리 속도를 우리가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 썼다. 그래서 CPU도 보면 캐시 메모리가 6기가짜리가 있고 8기가짜리가 있어요. 이 캐시 메모리가 큰 게 더 성능을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캐시 메모리가 또 높은 걸수록 또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바로 CPU와 메인 메모리 간의 속도 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CPU 안에 내장된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한다. 이 메모리는 우리 주로 쓰는 램에 있는 그런 D램을 쓴 게 아니라 S램, 스테이트 램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많은 빠른 램을 쓴 거, 고가의 램을 쓴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 CPU도 캐시 메모리가 많은 것은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CPU 안에 캐시 메모리가 있다 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많이 써 램이라고 그래요. 램, 메모리죠. 램은 뭐냐면 CPU가 처리할 데이터 프로그램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공간이다.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CPU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자, 먼저 얘를 뒤지기 전에 그 캐시 메모리 자체에 있는 캐시 메모리에 지금 내가 갖고자 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있는가 검사를 해서 있으면 거기 데이터 갖다 쓴다 그랬죠. 없으면 여기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연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쓰는 이 메모리는 다이나믹 램을 쓰고 있어요. 캐시 메모리 스테이틱 램을 쓴다 그랬죠. 이 램 종류가 틀려요. 속도가 좀 느리단 말이죠, 얘가. 얘는 지금 뭐냐면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원을 끄면 여기 있는 데이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드를 치거나 아니면 뭐 작업할 때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죠? 빨리 하드에다 저장을 시켜놔야 되겠죠. 사용 중에 전원이 나갔다? 그럼 여기 데이터는 휘발성 메모리다 보니까 데이터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도 이제 지금 현재 DDR4까지 나왔죠. 이런 것들이 뭐야? CPU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 주변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CPU 속도를 그래도 아직도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CPU 버금가는 그런 주변 기기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DDR1 메모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DDR4까지 나왔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간혹 그래요. DDR3 메모리 전용으로 쓰는 메인보드를 DDR4를 사가서 다시 반품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맞던데요? 당연히 안 맞죠. 그죠? 왜? 얘는 지금 이 들어간 소켓 핀 수가 DDR3는 240핀을 썼어요. 여기 지금 메인보드에 하면 메모리 소켓이 있다고 그랬죠. 240핀짜리 소켓이에요. DDR4는 288핀이라고요.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럼 얘는 240핀이고 DDR2는 DDR4 240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쓰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홈이 이 노치라고 그러죠. 노치의 홈이 틀립니다. 이게 메모리 소켓에 보면 이 홈이 있죠. 우리 메모리도 보면 이 홈이 있죠. 이 홈 위치가 틀려요. 그죠? DDR2하고 DDR3하고 홈 위치 틀리죠. 이게 안 맞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쓰는 메인보드가 어떤 램을 지원하는지를 모르고 와서 램을 사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램은 CPU 속도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빠른 이 클락이 지금 뭐야, 이 DDR3에서는 12800에서 지금 뭐냐면 19200까지 2130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클락 속도가. 그래서 이것도 CPU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죠? 대응하기 위해서 램도 지금 DDR4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저전력으로 돌아가게끔 맨 처음에 DDR1 메모리는 동작 전압이 2.5V VCC를 가해줘야 동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DDR4로 가면서 저전력 고효율로 간다 이거죠. 1.35V로 떨어졌죠. 많이 거의 반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개선이 되면서 이 주변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메모리를 보면요, 이게 DDR4 메모리인데 메모리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모리 용량을 나타내는 것들이 여기 이 모듈 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메모리가 몇 기가짜리다, 8기가짜리다 그러면 이 모듈 램이 이게 바로 모듈 램입니다. 이게 다이나믹 램이에요. 다이나믹 램. 속도가 느린 램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조그만 메모리가 하나 칩이 붙어 있어요. 이게 SPD 메모리예요. SPD 메모리는 뭐냐면 메모리의 상세 정보를 담은 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메모리 종류는 뭐고, 메모리 용량은 얼마고, 제조사는 어디고, 시리얼번 제조 일자는 언제다는 거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얘가 손상이 되면 메모리 인식을 못 합니다. 메모리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죠? SPD 칩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이 메모리에 있는 SPD 데이터를 우리가 지그를 통해서 여기다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런 지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메모리 고장나면 버리죠. 아, 이게 뭐 망가졌나봐. 보통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손상이 되면은 우리 지금 모니터 AD 보드에서 MCU에 있는 그 OS 펌웨어가 손상이 되면 이상 증상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그를 통해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SPD 메모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그죠? 우리 뭐 메인보드에서 그 MCU에 들어있는 바이오스가 문제가 돼도 이상작동이 나고, AD 보드에서 MCU에 들어있는 펌웨어가 문제도 이상작동이 나고, 이 메모리 역시도 요 SPD에 있는 이 데이터가 지워지면은, 그죠? 메모리 종류가 뭐고 메모리 용량이 뭐고 서로 교신해서 알아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오다 보니까 얘 정보가 문제가 됐다.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분들 버리는데, 이제 요거를 이 안에 있는, 그죠? SPD 쪽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한 이 지그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건데, 이렇게 지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DDR2 메모리다 그러면, DDR2 메모리를 여기다 꽂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물론 USB로 이렇게 통신을 해요. USB로. 본체 연결하겠죠. 이 지그 써놓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그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 SPD 메모리, 여기는 SPD 메모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지그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메모리 그 버린 거, 망가진 걸 갖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써서, 물론 이 메모리 규격하고 똑같은 SPD 데이터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썼는데, 뭐 근래 와서는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죠? 종류별로 있죠? SD 램부터 DDR3 메모리까지 쓸 수 있는 이 슬롯이 있어요. 요런 지그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아까 그래픽 카드를 얘기했죠. 그래픽 카드도 보면 GPU 접점 물량이 많아요. 그런 거 접점이 됐을 때 걔를 또 이 체크할 수 있는 이 지그들이 있어요. 이 지그가 이런 지그가 있단 말이죠. 이런 지그가. 이거는 뭐냐면 HGP 카드 PCI 익스프레스 16 그 그래픽 카드를 체크할 수 있는, 어디에 저불이 났는 거를 얘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픽 카드 있는데 자꾸 안 나오더라 화면이. 그럼 GPU가 문제 있는지를 얘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껴가지고 얘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여기다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지그에다가
이 전원을 공급해야 되겠죠. 얘는 뭐 어떤 데스크탑에 연결해 갖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다 꽂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전원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불이 들어오죠. 접점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지그들이 뭐 100% 커버되지는 않아요. 단지 참조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이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켰을 때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젖불이에요. 그죠? 여기 불이 하나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이거는 불량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지그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를 하려 그러면요. 글쎄 이런 지그들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불량 요소를 빨리 판단하다 보니까 지그 없이는 우리가 뭐 살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지그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말한 이제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는 그 컴퓨터에서 처리한 CPU가 처리한 결과를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GPU도 요즘 컴퓨터 성능 3대 요소는 뭐라고 옛날에 얘기했냐면 그죠? CPU, 메모리, 그죠? 그래픽 카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이제 뭐냐면 4대 요소가 이제 메인보드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그래픽 카드도 이 컴퓨터 전체적인 성능에 많은 좌우를 한다. 요즘 뭐 그래픽 카드가 장난이 아니죠. 왜냐면 게임들이 워낙 고사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래픽 카드가 보통 하나 뭐 120만원짜리 막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 그래픽 카드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PU, 사람으로 하면 두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그래픽 GPU가 뭘 썼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요즘은 이제 2D가 아니라 3D 그래픽을 처리하다 보니까 얘 GPU가 그죠? 이 IP가 높아야 되겠죠. 처리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 GPU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 안에 그래픽이 처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픽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이 메모리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메모리를. 왜냐면 이 그래픽 카드가 GPU가 처리한 내용을 이 메모리에 임시 저장하고 또 처리 안 갈 때 여기다 저장해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들 속도가 뭐 DDR1 메모리가 있고 GDDR5까지 나왔죠. 그 메모리가 높을수록 그죠? 속도가 빠르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봐야 된다 말이죠. 그래픽 카드에 보면 우리 여기 쭉 달린 이게 그래픽 메모리예요. 이게 그래픽 메모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메모리도 DDR1보다는 DDR4가 빠르죠. 그 안에 장착된 메모리가 GDDR1을 썼냐 GDDR5를 썼냐 틀려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가 어떤 똑같은 그래픽 카드인데 하나는 GDMR3를 쓴 거고 하나는 GDDR5를 썼어요. 이 5를 쓴 게 속도가 빠르면서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요거 GDDR5를 썼는지 그래픽 메모리에 GDDR3를 썼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어 클럭, 이 GPU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코어 클럭이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냐, 그죠? 그런 걸 나타내다 보니까 코어 클럭 속도가 높은 게 좋겠죠. 근데 메모리 버스, 메모리도 보면 이 버스가 64비트를 쓴 게 있고 128비트를 쓴 게 뭐 256비트가 쓴 게 있어요.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게 128비트와 192비트예요. 메모리 버스면은 메모리가 처리하는 걸 갖다가 그 버스, 그죠? 어떤 길을 따라서 전송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64 차선이 빠르겠어요? 128비트 차선이 빠르겠어요? 192 차선이 빠르겠습니까? 그죠? 버퍼링이 어떤 게 좀 빠를까요? 그죠? 이 빠르죠? 256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카드 고를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GPU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픽 메모리, 그죠? 그래픽 메모리는 어떤 형식의 메모리를 썼고, 그죠? 그래픽 버스, 메모리 버스는, 몇 비트짜리를 썼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버클럭은 뭐냐면은, 그 부스터 클럭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GPU가 어떤 그 엔비디아나 아니면 ATI에서 산 그래픽 칩셋이 붙어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만 제조사에서 야 조금 성능을 올렸더니 무리 없이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 제조사에서 그죠? 얘 무리 안 가게끔
오버클럭 해서 좀 높게, 속도를 높게 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픽 그 포장 상자에 보면 OC라고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이게 OC 버전이 더 비싸겠죠? 일반 OC 버전 아닌 거 비해서. 오버클럭한 제품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보통 이제 칩셋을 여기 안 들어간 GPU를 뭘 쓰냐면 이 GPU를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있고 ATI 칩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비디아 칩 쓴 거 갖다 지포스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지포스가 칩nem이 아니라 엔비디아 그래픽 GPU를 쓴 거 갖다 우리가 일명 지포스 그래픽 카드 ATI 칩을 쓴 그래픽 카드를 라데온 카드 이렇게 부릅니다. 닉네임을. 칩셋 이름은 사실 ATI나 엔비디아 이게 정확한 건데 보통 지포스 그래픽 카드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쓴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거고 라데온 카드 지금 재고 있습니까? 그러면 ATI 그 GPU 칩셋을 쓴 겁니다. 이건 제조사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고 ATI에서 만든 겁니다. 그죠? 주로 이 두 회사에서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지원 해상도를 봐야 되겠죠. 그죠? 요즘 이제 4K 울트라 풀 HD를 지원한 4K 이상의 그 지원하는 해상도를 지원한 제품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냉각 클럭 방식이 요 클럭 냉각 클럭 방식인데 뭐 히트 파이브가 있는 그런 걸 뭐 우리가 사는 게 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도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그죠? 전원부 고장인지 GPU 쪽인지 아까 GPU 같은 경우는 접불 테스트하기로 우리 테스트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전원부 쪽에 또 불량인지 소자 양구 판별해서 이제 수리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래픽 카드는 GPU 쪽에 어떤 냉납 이런 것들이 많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래픽 카드는 요번이 이제 전원부예요. 전원부 고장이 많습니다. 12V 보존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 전원부 고장이 많아요. 주로 보면 이제 FET가 쇼트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디오 메모리가 쭉 있다 그랬죠. 그죠? GPU가 처리한 데이터를 여기다 임시 보관하거나 아니면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서 읽어 드리는 거죠. 이 GPU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픽을 처리하는 우리가 그 메인보드에서 CPU 역할, 사람같이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GPU다. 그죠? 그래서 이제 쿨러도 보면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연결된 것들은 제품 자체가 좀 좋죠. 왜냐면 이 안에는 냉매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방열판 히트싱크를 통해서 더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GPU 손상이 없겠죠. 거의 지금 수리 들어오면 전원부 불량보다는 이 GPU가 쇼트된 것들 또 내지는 GPU가 냉납된 것들. 왜냐면 이게 열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 히트싱크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요 지금 칩셋 밑에는 이 볼랍들이 있어요. 이 볼랍들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식으면 납이 크랙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회로하고 들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연선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이 많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뭐 PC방 같은 데는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 좀 수리가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원래는 이 GPU를 떼어서 리볼링해서 해줘야 되는데 단가가 높으니까 그냥 몇 달만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그 젤프락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BGA 리역 장비 어제 얘기했죠. BGA 리역 장비로다가 리히팅을 해서 살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들어오는데 6개월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납이 크랙이 생겨 쪼개졌다 그러면은 아무리 젤프락스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해드려도 이 납이 이 부스러졌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얘를 이제 그 BGA 리역 장부로 떼어가지고 그죠? 리볼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게 뜯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GPU라고 가정한다면 뜯으면 전부 다 이렇게 이 회로에 이 볼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랍이 이 하얀 볼이 다 이 납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래픽 카드는 오래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했을 때하고 동영상을 썼을 때하고 3D 그래픽 고해상도의 3D 그래픽을 가진 어떤 게임을 했을 때는 얘가 더 일을 많이 하겠죠.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 더 열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납이 어떤 규정치상의 온도가 오르면 납이 녹는단 말이죠. 녹았다 식었다 반복을 하면서 여기 있는 볼랍이 크랙이 생긴다. 크랙이 생긴다는 얘기는 PCB 기판의 회로하고 그죠? 패턴하고 들뜨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약품을 주입을 해서 요 부분을 갖다가 얹혀가지고
BGA 리역 장부에다가 리히팅을 하는 거죠. 열을 쪼여서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걸 열풍기로 막 지지는데 이 칩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칩이 풀빵처럼 뻑뻑뻑 튀어나와요. 잘못 열을 가하게 되면. 그럼 그 칩셋은 버려야 됩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BGA 리역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BGA 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붙은 볼랍을 깨끗이 이제 그 디솔더링을 한 거죠. 쓰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볼랍을 얹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그래픽 카드에 붙여야 되겠죠. 자, 이제 또 이 하드디스크. 우리 컴퓨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러니까 운영체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죠, 얘가. 그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지금 현재는 이런 하드디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SSD로 자꾸 변화가 해가는 추세죠. 하드디스크도 이제 없어질 날이 이렇게 멀진 않았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CPU가 자꾸 속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하드디스크는 아직까지 옛날 방식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속도가 많이 느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는 보통 세 가지의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플래터 회전 속도. 이 안에 지금 알미늄 원판이 들어있는데 이 회전 속도가 빠르면 읽는 속도 빠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것은 3.5인치 하드는 1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7200 회전을 도는 거고, 노트북 하드, 요만한 노트북 2.5인치 하드는 분당 시계 반대 방향으로 5400 회전을 도는 것을 우리가 주 종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판이 돌아가는 거를 리드라이트에 있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SSD라는 거예요. 그게 SSD 나온 겁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가격에 따라서 이 안에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캐시 메모리 아까 CPU도 있다고 그랬죠. 걔가 많을수록 어떤 게 성능이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죠? 근데 플래터도 이렇게 한 장짜리 플래터가 들어있는 게 있고 두 장짜리 있는 게 있어요. 두 장짜리보다 한 장이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도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쓰는 주변 기기로 이제 자꾸 변화하고 있죠.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래터라는 게 있어요. 이 원판,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판, 그죠? 여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인 이 플래터를 돌리는 이 스핀들 모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읽는 리드라이트 헤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원판이 돌아가면 리드 데이터, 여기 데이터 읽어서, 그죠? 전송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얘도 캐시 메모리가 있단 말이죠.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큰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컨트롤 칩이 이제 이 스핀들 모터를 컨트롤 해주는 칩입니다. 이 모터 컨트롤 칩도 있고요. 여기도 바이오스가 있어요. MCU 안에 포메어가 있다고요. 얘가 문제가 돼도 하드디스크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떼어서 롬을 갖다 이 안에다가 지그를 통해서 라이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드는 뭐 그렇게 작업을 안 하죠. 자, SSD 쪽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